부동산 책 읽기 시리즈 1. 오르는 부동산 법칙, 문재인 트럼프 시대에 폭등하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책 읽기 시리즈에서는 요새 출간되고 있는 부동산 책, 그리고 예전에 출간되었던 부동산 책들 중에서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주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개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 좀 쉽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문재인 트럼프 시대에 폭등하는 부동산이 달려있네요. 저자는 조현철 님이고요. 그럼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 문재인 시대에 부동산은 폭등한다. 왜 폭등한다고 했나? 책 표지를 보면은 여기에 문재인 트럼프 시대에 폭등하는 부동산이라고 달아놨어요. 이제 저자는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글 내용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흘러갈까? 여기 이제 소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그렇다면 왜 이 책의 부제를 문재인 트럼프 시대에 폭등하는 부동산이라고 달았을까? 새 정부에 쏠린 관심을 이용해 책 좀 팔아보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라고 미리 밝혀준다. 집값이 정상적인 범위보다 크게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폭등한다는 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크게 오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유 두 개를 이제 들어요. 공급 부족과 과잉 유동성이다. 공급 부족이랑 과잉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고, 이제 집이 부족해진다는 게 공급 부족이고, 1970년대의 1차 집값 폭등은 도시 확산을 주택 공급이 못 따라가서 생긴 공급 부족. 1970년대는 공급 부족이라고 이제 진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의 2차 집값 폭등은 3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에 따른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었다. 공급 부족과 과잉 유동성, 이 둘을 하나만 심화되어도 집값이 오른다. 요게 이제 공식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뼈대고 이 책 제목의 그 해답, 요게 요 내용인 거죠. 핵심인 거죠. 저자는 이제 문재인 시대에 공급 부족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도 뉴타운이랑 요 이제 책에서 이제 대비를 하죠. 서로 이제 반대되는 거다. 이걸 강조하면서 대비를 하고, 도시 재생은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고 하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재개발 방식인 뉴타운은, 이명박 시장인 뉴타운 이제 추진했었죠. 한 구역 전체를 아파트 단지로 새로 짓는 방식이다. 반면 도시재생 정책의 원조격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핵심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이명박 서울시장이랑 비교하는 거죠. 기존 주택을 최대한 존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정책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죠. 서울시양 시장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 이걸 얘기해요. 도시재생정책은 약 50조 원을 들여 서울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역시 주변 환경 개선에 더해 리모델링비 지원 등으로 기존 주택은 최대한 보존하게 된다. 이명박의 이제
뉴타운과 박원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박원순의 도시재생도, 문재인의 도시재생도 박원순의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명박 정책을 한 묶음을 하고 박원순, 문재인을 한 묶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자는 말합니다. 뉴타운과 도시재생, 이 두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는 신규 공급 물량 유무다. 뉴타운의 경우 기준 용적률 100에서 200% 사이로 빼곡하게 들어선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부수고 250에서 300% 용적률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 엄청난 수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용적률 요게 느니까. 그리고 반면 도시재생 사업의 골자는 앞서 언급했던 기존 주택 개량과 주변 환경 정비다. 주변 환경만 이제 정비한다는 거죠. 용적률 그런 거 넣는 거 없이. 신규 공급 물량이 거의 없고, 도시재생 산업은 이제 신규 공급이 없다는 거죠. 신규 물량은 대부분 공공임대 형식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은 이명박의 뉴타운 공급을 늘려주고 문재인, 박원순의 도시재생은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문재인과 박원순은 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가?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되는데 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박원순, 문재인 측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뉴타운식으로 공급을 늘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인과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의 집중화가 더 발생한다. 그러니까 더 높이 더 세우는 거니까 더 집중화가 발생하는 거죠. 부익부 요 현상이 더 생긴다 이러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죠. 집중화는 안 된다. 분산화하자.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게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한 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도시재생 사업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기본적인 태도가 분산화하자는 집중화, 탈집중화라는 이제 기본적인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구도심은 일단 낙후됐으니까 리모델링 한다는 건 이제 도시재생 요 사람들도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집중화를 만드는 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공급 확대라는 장점이 있어도 부익부에 대한 강한 이제 반발심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공급 확대라고 하지만 얘들 이거 집중해서 부익부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이런 되는 거죠. 계속 요지였던 곳이 이제 또 왜 계속 요지해야 하냐? 옛날에 그 도심이 또 발전해가지고 이제 쇠락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갔는데 거기 다시 또 이제 높이 세워서 또 중요한 지역 만들려고 하는 거냐? 또 집중하려고 하는 거냐? 또 뭐 해먹는 거냐? 이런 태도인 거죠.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한국의 주택 시장은 금리 등락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이제 이 저자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책은 일단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주요 근거 이제 가계 부채론, 가계 부채 때문에 이제 폭락한다죠.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주요 근거인 가계 부채론은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금리와 주택 시장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한국 주택 시장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금리 등락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리랑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주택 시장이. 왜냐?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그래요. 왜냐? 대출 레버리지가 높아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미국 주택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주택 시장은 이렇고 한국 시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약간의 금리 오르내림에도 영향을 크게 받지만 미국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낮은 한국의 주택 시장의 경우 정상적인 내의 금리 등락은, 이제 금리 등락에 좀 제한을 뒀어요. 정상적인 범위 내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 제한적인 제한을 둬서 이렇게 얘기 뒀어요. 가계 내부에서 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많이 받지 않는다. 왜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대출 레버리지가 높고 낮다. 한국은 대출 레버리지가 낮다. 그러니까 꽉 대출 받아 꽉 채워가지고 은행 대출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은 꽉 채워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미국은 크게 받지만 한국은 크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금리와 주택 시장의 상관관계가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아니고 금리랑 주택 시장이랑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미국은 꽉 해서 이제 대출 받고 한국은 꽉 안 하고 대출 받냐? 그거는 이제 그 나라 이제 문화인 거죠. 습관, 관습 이런 거죠. 그 인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문이 사람인 그럴 문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문인 거죠. 패턴인 거죠. 어떤 특정 패턴. 그런 패턴으로 한국인은 움직이고 미국인은 움직이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 상황도 만들어지는 거죠. 수요, 공급, 이 패턴도, 이 수요, 공급, 이런 경제적인 이런 틀도 이 패턴에 관계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에 맞게 특정 패턴, 그런 게 있고, 미국인도 미국인의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꽉 채워서 미국인은 받는 게 그 패턴인 거고, 한국은 꽉 채워서 안 받는 게 패턴인 거고, 그런 거죠. 그거는 뭐 관습인 거죠. 진짜 인문적인 그런 그 문양인 거죠. 그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만에 한국의 이제 저자가 이제 또 이렇게 써요. 한국의 가계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이는 우물안 개구리 시각이다. 미국의 대출 비중 80%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이고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